자, 여러분 교재 220페이지입니다. 주택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주택법에서 뭐 주택의 분류관계라든지 용어 적용하라는 문제인데 준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1번 보니까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말하며 부속토지 제외한다, 포함한다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택의 개념 설정상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전부 일부하고 부속토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장대상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다르고 소유자가 또 건축물 소유자가 따로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지 지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속토지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법상의 주택의 종류론에서 나옵니다. 단독, 공동, 복합주택은 아직까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상복합이라는 명칭 좀 들어보셨죠? 근데 아직 분류는 안 돼 있어요. 기억,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종류 물어보는데 뭐 설마 이거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세대 연립 아파트라고 하셔야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다가구는 단독이죠. 다가구는 단독에 포함되는 거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C번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건축물 아파트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5개층 이상인 건축물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법의 분류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것은 단독에서는 단독만 적용받고 공동주택의 다세대 연립 아파트만 적용받고 여기 다중다가구 공간이나 기숙사는 일단 주택법의 주택 분류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D번이네요. 주택법령상 동당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넘었다. 660이 넘게 되면 연립이라고 그래야지. 연립이라고 그래야죠. 니은번이 되고, 자, 3층의 건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420이랍니다. 자, 보세요. 3층에 420이면은, 3층에 420이면 여기 말하는 게 다세대.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지. 그렇게. 다가구는 아닙니다. 지금 타이틀을 잘 봐봐. 공동주택은 그랬잖아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잖아, 분류관계가. 그래서, 다세대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자, 그 다음에 F번 문제 들어갑니다. 5층 건물로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썼답니다. 그러면 층수에서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주거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이네. 그러면 연립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축법, 주택법의 그 분류관계는 똑같은 적용하에서 다만 적용의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구별하시면 돼요. 똑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기 아래쪽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들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봐봅시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B번 보세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관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에 관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없는 주택. 그런 것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 돼야지. 그 다음에 C번이네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점의 최소 면적 얼마가 넘어야 된다? 14제곱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이게 1인이 살아가는 최소 공간으로 설정해 있기 때문에 이게 14제곱미터 이상. D번에 보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자, 전체 호수 대비 3분의 1, 전용 면적 대비 3분의 1, 3분의 1 넘지 않도록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의 세대로 판단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지금 시험 나올 시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예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은 일단 주택은 아니야. 주택 외로 쓰이는 건축물인데 다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하는 것은 종류 다중생활시설 있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처음으로 준주택이 나왔던 데고요. 자,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에서 나옵니다. 보니까 이종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 그렇게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자, 지금 다중생활시설 과거의 고시원이라는 거죠. 자, 적으면 2종이고 커지면 숙박이야. 근데 실은요, 이 안에는 둘 다 있어, 둘 다. 둘 다 들어가는 겁니다. 괜히 거기 있는 것처럼 이종은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에서, 그러면 이종은생에 해당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그 다음에 유소텔 아니고요. 학생복지주택인데 여기 학생복지주택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기숙사에게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미음, 그 다음에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이응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일단 이제 여러분이 두 가지만 좀 주의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인데, 우리 과거에 많은 고시원이죠. 이종근생의 고시원이 있고 숙박의 고시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준주택에는 둘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자, 지금 거기 A번 문제 시험 출제될 당시에 답이 뭐였냐면은 학생복지주택이 아닌 거였어. 근데 그 이후에 건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학생복지주택 기숙사에 포함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학생복지주택도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주의해서 보시라는 얘기야. 자,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기억부터 미음부까지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비읍하고 시옷, 이응은 제가 추가적으로 학습하라고 써놨습니다. 그렇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B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숙박시설로서 이종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은 준주택에 해당된다. 맞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종근생에 해당돼도 맞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종류를 물어본 만큼 종류를 정확히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3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분양 관련 분류에 관한 문제라고 그러는데, 자, 국민주택은 주택 도심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전유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맞죠? 자금 지원과 85제곱미터 이하. 맞습니다. 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럼 안 돼.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국민주택 규모일 뿐이야.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자금 지원받고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B번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국민주택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자금 지원받고 85제곱 이하로 지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있다가 맞고요. 자, C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 규모를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수도권 외의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야, 일단. 수도권 외입니다, 외. 그래서 니은번이 돼야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민영주택입니다. 자, 민간사업지가 건설한 주택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로 위에는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바로 그것을 민영주택이라고 그러지. 니은번이 정확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으로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번이 되고, 그 다음에 표현 주의하세요. 국민주택 아니야.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죠. 그래서 거기 B번입니다. B번. 그래서 기억번 B번이 맞는 거고. 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다. 맞네요. 자, B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맞고요. 자, C번입니다. 수도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죠. 왜? 아니, 수도권 외가 좀 전에 여기 보세요. 수도권 외가 국민주택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이하라고 그래야지. 여기 보세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게. 자,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에 맞는 표현이죠. D번입니다. 도시적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용도적상 도시 안에서만 가능한 거야. 도시적에 건설한 세대별 주거점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 맞아요? 아파트란 종류가 없으니까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라는 거야. 여기 여러분들 여기 아파트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이건 아파트란 건축물의 구조야, 구조. 5계층이 넘는 건축물로서의 원룸형 주택이 나온다. 그 말인 겁니다. 아파트란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류가 있는 게 아니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D번은 맞는 내용이 됐던 거죠.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 자, 원룸형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나와 있네요. 보니까. 보시게 되면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여기 욕실부엌 따로 설치하라.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일 때는 한 개의 공간. 여기 원래는 한 개 공간이야. 다만 30이 넘게 되면 두 개 공간이거든. 그러면 3번 보세요. 전용 면적 40. 그 다음에 30 이상인 경우에 두 개 공간에서 기억는 둘 다 맞죠? 시험 기억이 나왔고 의미상으로 30 이상이라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기억는 둘 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세대별 전용 면적은 14 이상 50 이하로밖에 못 지어. 50 이하로. 아니, 우리가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85제곱 이하인 거 맞다니까. 그런데 원룸형 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라고, 원룸형 주택은. 그래서 거기 니은번만이 맞습니다. 기억은 안 되죠, 60이니까. 그 다음에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됐던 거지. 원룸형 주택의 세부 구성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F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은 일세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원칙은 뭐냐면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개 동의 건축물에는 한 종류 형태로만 짓는 거야. 자, 그런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일반 주택에 원룸형 주택을 안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 주택에 원룸형 주택을. 바로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였어요. 바로 그렇게 구성된 상태에서 거기에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건축할 수 없다가 틀렸다 그 말인 거죠.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꼭 좀 풀어서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마 1-2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각종 용어에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는 건데, 일단은 뭐 부대 복리시설의 종류 관계되는 것들, 뭐 자주 나왔어요, 이거. 그래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 여기 있습니다. 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 이거. 부대시설에 속한다, 맞네. 맞죠? 자, A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부대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거. 좀 전에 봤던 관리사무소를 맞네. 미인번은 맞죠? 근데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일반 목욕장, 의료시설,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런 현실적으로 이제 부대시설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것은 복리시설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아무튼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미음번만이 부대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 부대시설 맞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주택에 딸린 주차장 부대시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실랍니까? 자, 복리시설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그 다음에 경로당, 생활복리란 시설, 그 다음에 근생시설, 다 마찬가지로. 2번은 맞죠. A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생활복리란 근생시설, 복리시설 맞죠? 근생시설. 예를 들어 아까 봤던 뭐예요? 일반 목욕장 같은 게 근생시설이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 되겠죠. 자, B번입니다. B번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 종류 물어봤네. 어린이 놀이터겠지, 뭐,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뭐, 담작은 부대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대시설. 그다음에 건축설비, 뭐, 주차장 부대시설, 이런 것들. 이렇게 구성됐던 거죠. 그 다음에 C번입니다. 유치원 복리시설, 그렇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에 속한다고 돼 있죠. 단지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동종의 기관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그러지, 전기시설 여기 있습니다. 간선시설 속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A번 추가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단지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깝통지는 단지 안에까지도 간선시설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거기 A번이 바로 그거예요.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도 간선시설이다 쓰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갑시다. 종류 물어보네요. 자, 보시게 되면 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 그 다음에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 주차장은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 묻는 시험이니까 종류 맞추면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가지 말고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가세요. 여기 있는 것만.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보시고.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공공택지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요. 종류 외우지 마세요. 종류를 외우지 말고 이게 한 9가지 정도 돼요, 실은. 여러분 그 밑에 그 해설 보세요, 해설. 해설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까지 한 9가지 나열되어 있지? 근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형식을 이해해, 형식을. 자, 공공택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공공사업에서 공공사업 주체가 수용 방식을 통하여 개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에 해당되는 게 공공택지라고. 그럼 답은 어떻게 찾아? 반대로 찾는 게 반대로. 민간사업 주체가 나온다. 또는 환지 방식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단독 구미택 건설 용지하면 틀렸다는 거야. 그렇게 상대적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 자, 1번 보세요. 1번 보니까 국가지자체, 토지도 지방군사인 사업 주체가 공공사업 주체네. 수용사용하여
국민주택 건설, 수용 사용하여 국민주택 건설 대지동 사업을 위한 사업에 의해 국민주택 건설 등 사업에 의해 개발 조건은 공동주택 건설 용지 딱 맞네 정확히. 1번 공동택지 맞죠? 2번입니다. 택지 개발 사업 공동주택 건설 용지. 이 단어 없잖아 밑에 있는 단어. 3번 들어가네요. 도시개발 조합 나왔네. 틀렸네. 3번 답. 4번입니다. 공공사업 주체 니은번 수용 방식으로 그 다음에 혼용 중에서 수용 방식으로 그 다음에 공동주택 건설 용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3번은 X가 되고요. 4번은 맞으려면은 니은 B번이 나와야 맞지? 니은 B번이 나와야 맞는 겁니다. A번 나오면 안 돼. 환지 방식 나오면은. 그렇게 답을 찾으면 쉽게 답이 찾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봐두시면 되고. 자, 6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에 가실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주택 단지를 물어보는 건데 어차피 별개의 단지가 답이 항상. 그 별개 단지 찾기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지금 일반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 20m네. 20m. 니은번이죠. 고속도로 여기 별개의 단지.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별개의 단지. 그 다음에 지방도로로 분리됐다.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고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이 빠졌네. 죄송합니다. 3번 빠졌죠? 3번 뭐야? 도시 예정도로 8m 폭. 그러면 거기는 거기 기역도 맞잖아. 10m니까 맞잖아. 8m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1번은 니은번이 맞고 20m가 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은 기역 니은이 맞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튼 이것만 두 개 좀 주의하세요. 이거 두 개 주의하시면 어차피 답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구 개념에 관계되는 거 추가적으로 학습하시면 돼. 일단은 300세대가 넘어야 공구별 최소 세대수가 300세대입니다. 300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6m 폭의 경계 설정하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이 공구 개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좀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테마 2-1번입니다. 등록 사업 주체와 공동 사업 주체에 관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네요. 보니까. 자, 사업 주체에 관계되는 내용 들어갑니다. 보시게 되면은 사업 주체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자,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등록해야 된다,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거죠. 자, 등록을 하는 것은요, 국장이 등록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건설회사 같은 등록사업자고 주택조합이 단독 시행할 때만 등록하는 거야. 그러면 지자체가 사업을 할 때는 등록 안 합니다. 등록 안 해요. 자, A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할 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니은번이죠. 토지주택공사가 사업할 때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가 토지주택공사 등록할 필요가 없다. 맞네요. 그 다음에 D번이네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하겠다는 거야. 그때 주택건설 사업 시행에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자 등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동사업하는 과정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조합은 국토부 장관이 등록해야 된다. 자, 공동으로 할 때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할 때는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합니다. 그 주택조합이 단독 시행할 때만 등록을 하는 거지. X가 돼야 되겠죠? 자, F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등록해야 된다. X.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G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죠?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할 필요 없잖아. 여기 등록사업자가 자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H번이네요. H번. 판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자, 단순하게 도급받아 아파트만 공사만 하는 사람이야. 이때는 등록 의무가 없다. 없죠. 당연히 사업 주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공자일 뿐이라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등록할 의무가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I번은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특수 목적법인일 때는 등록 기준 중에서 인적 기준을 완화 적용한답니다. 완화 적용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등록에 관계되는 내용이야. 등록에 관계되는 것. 바로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2번이 작년 시험 문제인데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옳게 연결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그 다음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시행하려는 자란 말이 그게 시행하려는 자, 등록해야 한다라고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2번이 답이었죠. 등록사업 기준이죠. 등록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자, 2번입니다. 등록사업자 결격사유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결격사유 나왔는데, 자, 한정치산 선고가 취소가 돼 있습니다. 한정치산자가 못하는 거지 선고가 취소가 되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됐답니다. 연수 같은 건 따지지 말고, 그래서 현혹 주려고 현혹시키려고 한 것뿐이야 그거. 복권 됐으니까 관계없었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성하고 집행이 면제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자격정지가 아니라 금고 이상이야. 금고 이상. 금고 이상. 그래서 그게 틀렸던 거고, 그 다음에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 못하는 거지 종료가 돼버리면 관계없어요. 종료가 되면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답이네.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사람만 등록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문제를 좀 까다롭게 꼬아놨어.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문제가 꼬여서 어렵게 느껴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만이 결격사유고 나머지는 결격사유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등록사업자 결격사유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한번 봐보실랍니까? 리모델링 조합한 나머지 조합.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B번이 돼야 돼요. 니은번, B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동사업주에 관한 내용이야. 자, A번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대수 증가형은 제외하고 등록사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없지. 리모델링 조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조합일 때가 등록사업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X가 처리가 되네요. 자, B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등록사업은 공동사업 추정이 아니라 간주지. 본다고 그래야지. 보는 겁니다. 니은번이 되고요. 자, C번입니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공할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르는 조합원의 조합원에 발생 손해를 배상하라고 되죠. 자, 이 보면 우리가 등록사업자가 소유자, 조합, 고용자하고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조합하고 사업할 때는 책임 범위가 무겁습니다. 왜? 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사업 책임 무겁게 매겨놨는데 시공자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C번은 맞고요. D번은 같은 문제 아닙니까?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 배상 책임 져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X가 처리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사업 주체에 관한 내용이었어. 정확히 알고 가세요. 특히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잘 봐봐.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등록사 같이 하는 거예요. 당초 할 수 있다지만은. 그런데 리모델링 조합은 안 돼. 그냥 집만 넓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면 등록사업자 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거 착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거 그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자, 테마 2-2번 주택조합 문제입니다. 주택조합도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자, 1번.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죠. 주택조합 종류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뭐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그렇게 하는 거지. 재건축조합은 지금은 정비사업조합입니다. 그래서 D급번이 아니고 나머지가 맞고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주택조합 설립이 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 인가직과 동일한 광역생활권이라 합시다. 이제 동일 생활권을 말하는 거 이걸 광역생활권을 칭하자고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지역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맞는 거죠? 이렇게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시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법인체에 근무하는 자는 직장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맞네요.
동일 시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법인체 근무자들 직장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다. 맞는 거죠. 자,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에게 설립인가 신청 설립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은 전부 다 인가 받는 과정이지, 근데 공급 직장 주택조합만 신고라고 해요. 공급 직장만. 그래서 니은번이 돼야 되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얘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법상의 조합을 3개를 배우잖아. 개발조합, 정비사업, 주택조합을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설립 인가 받는 거라니까. 다만 공급 직장 주택조합만 신고로 돼 있다고. 공급 직장만.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지.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 반복될 겁니다만 자 봐보자고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니은번 신고해야 된다. B번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 설립하는 자 니은번 신고해야 된다. C번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 설립하는 자 인가받아라 X. D번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 설립하는 자 시장에 신고해야 된다. O.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야. 다음 중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에서 나오네. 답 3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것은 신고라며. 똑같은 거 해산도 마찬가지야. 설립 인가 받거나 이제 조합을 설립하거나 해산은 다 똑같은 내용이고. 3번이 결국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난히 시험에 만연급이 되는 거야. 이것이 지금 공급 직장이 신고되라는 사실을. 그대로 아시면 되죠. 뭐 어려웠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다 이렇게. 그래서 지역 인가, 리모델링도 인가, 그 다음에 4번에 지역도 인가, 그 다음 5번에 지역 인가, 다 인가야. 3번만이 틀렸던 거죠.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하나여 소유한 세대주인자는 조합은 자기 부여되는 거 보니까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자,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은, 지역과 건설 직장만 해당되는 거야, 건설 직장만. 왜 그렇죠? 공급 직장은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85제곱 이하가 나오는 바람에 기역, 디귿이 해당되고 니은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바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A번.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소유하는 세대 주인자는 국민주택을 공급 직장을 말하는 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맞죠? 왜? 무주택자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과 건설 직장은 85제곱 이하 한 채를 가져도 되지만은 공급 직장은 안 됩니다. X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자, B번 들어갑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대 입주 가능일까지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지역조합원 자격이 있다. 맞네요. 80제곱미터니까.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니까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A번, B번은 여러분이 맞춰서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자, 리모델링 조합을 빼고 밑에 거 빼고 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1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하되 20명 이상이 한다. 맞네, 딱 맞고. 자, 2번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 2분의 1 이상인 조합으로 구성되되 20인 이상인데, 아니 좀 전에 5번이 뭐였어? 리모델링 조합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 A번 틀렸는데 뭐. 자, B번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저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보시게 되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 해당 주택 소재지 100분의 80의 소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라고? 아니, 리모델링 주택이 이미 땅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지. 리모델링 조합이 틀렸어요, 결국에는. 그래, 우리 시험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지역 직장과 리모델링 조합이 서로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걸 구별하는 게 포인트를 삼아서 보시라고, 오히려. 그럼 훨씬 더 여러분이 실수를 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나오면 안 됐던 거지. 자, C번 들어갑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 설립인가 신청에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 받고 몇 년 이상 경과돼야 되죠? 수직 증축은 15년이 경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5년 이상 경과된 그렇게 나와야지. 여기 앞에서 보셔야 되겠네.
보시게 되면은 15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 하는 겁니다. 어디로 봐야 되나? 15년 이상. 여기에 해당될 수 있네, 여기. 뭐 뒤쪽에 있습니다만, 여기. 일부 증축할 때는 15년 이상이 경과돼야지. 그래서 증축이 나왔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그 다음에 D번 보세요. D번도 보세요. 지금 작년 시험 문제인데 이게. 자,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하기 위하여 리모델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서류 내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창립총회 의사록, 회의록 몰라?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도 몰라? 그 다음에 15년 이상은 나오네. 증축이니까. 조합은 명부 있는데 3번은 아니잖아요. 아까 문제 몇 번이야? 거기 5번에 B번, 5번에 B번. 5번에 B번 문제가 지금 D번에 3번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서록 1, 2, 4, 5번 모른다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되지. 토지 사용 승낙서가 왜 나와, 여기서?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렇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리모델링 조합에 관한 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인가를 받아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은 결의에 찬성하는 주택토지 매도 청구할 수 없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하기 싫다는 사람 빼고 사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않다에 매도 청구할 수 있다가 나오는 거죠. 자,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해 이것도. 자,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O. 자, B번 찬성하지 않는 토지에 매도 청구할 수 없다. X. C번입니다. 작년에 나왔네.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X. 그렇게. 같은 문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7번 문제는,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 보는 것은 투기과열주관에서 관할 시장에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신청서 접수 순서로 하면 안 돼. 선착식 방식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니은번이 맞는 거죠. 똑같은 문제 또 나와요. A번 투기과열주고 설립인가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 접수 순서에 따라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O 맞네. B번 마찬가지 투기과열주관에서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할 때 지위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니까 O 이렇게. 이거 계속 물어봤네. 이거 물어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8번은 우리가 이제 공급직장주택조합이 실은 사업주체 개념이 아니라는 게 있어. 바로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건데, 보시게 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은 니은번이야. 구성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 신고한 직장주택조합에서는 사업주체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집을 넓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번, B번, 그 다음에 밑에는 2번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구성됐던 거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물어봤네요. 과연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필수기에서 이거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답은요 3번입니다. 왜 답이 3번일까요? 여러분들이 주택 상환 사채가 뭐예요?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말하는 회사채라고. 그게 조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게. 서로 여러분들이 1, 2, 4, 5번 여기 있어요. 1, 2, 4, 5번에 관한 내용인데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런 것들은. 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됐고요. 자, A번입니다.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네. 여기는 총회 의결사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것. 바로 그런 내용이 됐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듯 싶고. 자, 10번 문제입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 수임과 조합원 추가 모집 또는 조합원의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모든 게 확정이 돼야 돼. 주택조합은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모든 게 끝나. 거기는 더 이상 이제 뭐 추가 같은 거 없고 그냥 사업만 진행되면 되는 거야. 거기까지 하게 돼 있죠. 자, 2번 보세요. 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조합원 추가 모집하는 경우에 추가 모집되는 조합원 자격 여건의 충족 여부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 자, B번입니다. 조합원으로 사업하는 조합원의 주인의 상속받은 자를 무주택자 이해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아니야. 자, 우리가 지금 조합원 충원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 봅시다. 조합원이 사망을 했어. 사망을 할 때는 여기 봐봐.
조합원 4만 원의 조합원료를 상속받은 자는 무주택자이나 85주가 한 채 소유한 세대자 자격 요건이 필요가 없다고. 상속이라는 게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까, 그게? 이건 자연적으로 아무런 자격과 관계없이 법정으로 보장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X가 처리가 됐고요. 자, C번 들어갑니다. 주택조합의원 설립인가 받고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 물론 맞는 내용인데요. 이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될 게 있지? 주택법에서는요, 최초 착공 5년, 나머지 전부 다 2년. 최초 착공 5년, 나머지 전부 다 2년. 문제 그렇게 푸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네. 명령처분위원 때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야.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 표현이 있을 텐데. 근데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주택조합을 주택법을 공부할 때는 외워야 될 게 있지, 기본적으로. 자, 최초 착공 5년 빼고 나면 전부 다 2년이고요. 취소를 무조건 할 수 있다야. 왜? 많은 주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되겠다고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는 없다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지금 C번이나 D번 같은 것은 내용하고 관계없이도 답이 찾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주택조합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은 따로 빼놨어요. 시험에 좀 비중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주택조합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것만 달달하셔도 시험 문제는 반드시 풀릴 거라고 보이고 꼭 여기까지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택조합은 여기까지입니다.